웬델 베리, 어, 책 날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날개를. 세상 심지어 1934년, 34년이 웬 말이야. 34년 생이시고. 그러니까 제 정말로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온 삶을 먹어야 되는지 알 수 있어. 오래 살려면 이렇게 되고. 미국의 시인, 소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그 당신이 쓰신 소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책으로 보면 그 형식이 제가 참 재미가 있는 부분인데요. 처음에 이제 농업, 농사, 그 다음에 농부, 그 다음에 먹거리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은 먹거리 자체가 아니라 먹는 풍경을 계속 가지고 오려고 하시는 거고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실질적인 뭐 인략적인 뭐 아니면 인문학적인 역사적인 접근 그 다음에 농부 이렇게 되면 이제 친구들 자기의 그 농부 친구들 마지막에는 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 부분이 이게 이제 소설이 사실이 아닌 건 아니지만 이야기의 형식을 띠고 이렇게 이게 허구죠, 허구. 지금 여기에 왜 허구라는 양식이 농업이라는 이 책에 온 삶을 먹다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저는 아주 흥미로웠고 여기까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중에 이제 각자 우리가 조별 나누어서 토론한 다음에 여기도 좀 모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세이스트 그리고 보시면 아시지만 글을 뭐 너무 잘 쓰시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재미가 있고 이 구체적으로 잘 쓰시고 문학 비평가이자 농부 이렇게 돼 있어서 저라면 이 출판사에 그 제가 편집자면 농부 이러고 시작할 것 같은데 시인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도 재미있었어요. 켄터키 5대 이상 농사지었다. 이게 뭘까 되게 가족농이고 되게 작고 이어지고 그 다음에 몇 년의 타향 생활을 생활하고 대부분 켄터키 뉴욕이 아니라 켄터키 그 치킨 후라이드 치킨의 고장 아닙니까? 맞죠? 그거 후라이드의 고향이에요. 제가 이거를 정말 너무 아이러니다. 가장 산업용으로 만든 켄터키에 그 다음에 농사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이게 뭘까요? 농사, 농업.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신 얘기가 나오면서, 뒷번째 문단에 뭐, 삶의 토대를 훼손하는 파괴적인 산업 문명의 폐해를 고발한다. 근데 고발의 형식이 이제 영구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역사적 과정도 되게 천천히 설명한 것도 인상적이었고, 농본적인 이상, 이게 이제 농본적 이상이라는 게, 요거는 유진쌤의 글에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농본적 이상이라는 게 농사를 짓자. 이런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날개의 여기 이 부분, 농본적 이상이라는 요게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단어를 이제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를 드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의 소설이 상상의 농촌이 겪는 변천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그려낸 하나의 유기적 연대기다. 그러니까 왜 소설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지와 온 삶을 먹다 요 두 개를 이어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소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인물이 많이 나오고 소설이라는 게 여러 가지 서사가 이렇게 막 흘러들면서 각자의 삶이 녹아들면서 하나의 그 큰 줄거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삶을 먹다라는 주제와 소설적 양식 이런 게 이제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번역 그 작가 이한중 선생님이신데 제가 또 깜짝 놀랐는데요. 나는 왜 쓰는가 위건 부두로 가는 길 숨 쉬러 나가다가 조지 오웰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조지 오웰의 작품을 많이 번역하셨던 분이고 조지 오웰은 좀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그때 그 한번 1984 하기도 했었네요. 그런 것도 했지만 도시 빈민 그다음에 이렇게 아주 그 밑바닥 생활 이런 거가 어떤 건지를 이제 천착해 들어가는 작가이기도 한데 그런 책을 번역을 하시는 거랑 그게 되게 이렇게 편협하고 소외된 삶에서 이제 생을 통찰하는 것도 작업을 한 작가가 조지 오웰인데요. 농업 이게 이제 약간 그 도시의 극도로 피폐한 것과 이 농본주의적 이상 이게 이제 정반대에 있는 이미지인데 이 이한중 선생님께서 번역을 다 잘 하셨구나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나는 왜 쓰는가라든지 이 책 되게 좋아했는데 이 역자가 누군지 별로 궁금함이 없다가 이 날개를 보고 알게 돼가지고 어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역자를 찾아가서 읽는 것도 공부가 재미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처음에 이제 산업 경제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무엇을 기준으로 보면서 볼 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네, 자연의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앞에 좀 나눴었는데 근데 이 책에서 왜 앞부분은 조금 흥미가 떨어지고 오히려 뒷부분에서 우리를 자극했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소설? 써진 글 소설 부분? 네, 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수정쌤이 또 그 소설에 왜 이게 들어가서 선민쌤이 던져주신 그 질문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먹는다. 그다음에 삶에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우리 감정이나 뭐 온갖 것이 버려지는 것이 없이 정말 다양한 것이 다 들어있어서 어쩌면은 이렇게 도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온 삶을 먹는다는 것은 진짜 먹거리 하나? 어떤 뭐 그런 거가 아니라 여러 해 층위를 다 포함하는 것을 다 인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저희가 네, 마무리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지. 그 외에 그 전통 농업 외에 이 산업 농업이 추상으로 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추상에 대한 이야기. 추상화된 모든 그것이 어 그 단위 개수 개체가 되어서 셀 수 있게 되고 판매가 되고 그리고 사고 파는 관계가 된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언어의 어떤 그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격조했다라는 게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그 격조라고 하는 건 어떤 부분에서는 형식이기도 하지만 이 형식이 관계를 중재해 나가고 그 격조 있기 위해서는 먹거리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식탁 위에 플레이팅 되어서 우리가 다 먹는 것까지 다 모든 것들의 형식과 관계 맺음이 격조 있는 식사다라고 뭐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는 어떤 그, 그 행위지만 이게 또 우리는 먹기 전에 시작된 과정에서 먹는 것까지 행위가 어떻게 하면 또 예술이 될 수 있는지 그 예술적인 이야기까지도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음식이 어떤 식으로 이제 상품이 되는가를 설명하면서 그 광고를 보라고, 맞죠? 여기 나온 거죠. 광고를 보면 그 먹거리들이 화장을 덕질덕질 하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서 치킨 광고 이렇게 딱 쳤더니, 근데 또 치킨 광고만 몰아서 누가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뭐 BBQ, 뭐 내내 굽네, 뭐 여러 가지가 광고를 어떻게 하냐. 근데 그 질감을 바삭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품의 단계로 넘어갈 때 이게 어떻게 하냐면 감각을 기호화하는 거죠. 바삭하다. 그다음에 그 다음 갑자기 저렇게 맵다 이 맛이 요새 주더구만요. 그러니까 어떤 매콤하다 막 이런 거. 그 단맛 좀 들어가는 맛인가 보죠. 매콤하다가 달고 짜다 뭐 하다 그러니까 질감을 엄청나게 특화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지금 상품 세계는 감각이 전체적으로 특화되어 가는 세계고, 감각의 특화라는 것 자체가 맥락을 끊어버리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재미있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텔레비전 틀어놓고 광고를 본다거나 할 때, 특히 음식 광고가 어떻게 이제 그 말해지는가 이런 것도 되게 재미있는. 요즘 식탁은 식탁 예절이나 뭐 이런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서 어른이 밥숟가락 들기 전에 그걸 가르치냐 안 가르치냐 집에서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 격조라는 게 그 그 식탁을 대할 때 그 아까 우리 팀에서도 얘기한 게 있는데 그 감사한 마음과 어, 이게 어디서 왔는지 그 알 수 없다는 그런 무지? 이런 게 사라진 식탁이 예전에 우리가 시골에서 대가족이 한꺼번에 둘러 앉아서 먹고 근데 유일하게 바빠서 그 식사 자리에 다 모이니까 그렇게 어른들이 하시던 잔소리나 그 예절 지키라고 하시던 것들이 저는 싫다. 난 싫어서 애들한테도 강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두 분 선생님께서는 중요하다 그것이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진진쌤이 말씀하시는 격조라는 것은 그런 식탁 분위기에서 이제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삶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지 않는가 저는.
격조가 책을 보면은 뭘 알아야 되는 많은 것 중에 과정을 알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때를 알라, 과정을 알라, 관계를 알라 이런 거를 응용해 보면 지금 이 예도 좋네요. 아버지 숟가락 들기 전에 들지 마라 이런 게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다 이거지 않습니까? 너보다 높다. 뒷정리는 누가 해? 막내가 해.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이런 게 있는 게 그 위치를 파악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위치를 파악하기. 그래서 이제 고급 문화일수록 그런 위치를 되게 섬세하게 대신에 이렇게 견고하게 이제 끌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좀 더 쓰게 되면은, 그 다음 책 있지 않습니까? 소화흙. 이거야말로 모든 위치가 제로값인 데서 다시 시작을 해내야 되는 거고, 생명을 다시 정의해야 될 때, 이제 관계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격조라는 게 관계다, 때다, 형식화다 이러면 진짜로 그 어른이 계시면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게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 온 삶을 먹다라는 거는 관계의 위치성을 안다 이런 말이 되지도 않을까요? 격조 높은 식탁에 빠져갖고 계속 좋네요, 생각하고 네네.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뒤에 소설이 3부가 다 격조 높은 식탁처럼 다 느껴지는 거예요. 네네. 그 첫 번째 게 그 길에서 이렇게 이방인들 오는 네네. 그 부분도 그렇고 264페이지 중간에 식당에 기다란 식탁에 16명이 둘러앉았다. 16명이나 둘러앉아서 뭐 쭉 이걸 읽으면서 이런 것 그냥 여기서 묘사하는 모든 식탁들이 저는 다 격조 높다고 느껴졌는데 그 다음에도 있지만 손이 되기 아까울 정도로 음식은 훌륭해 보였건만 다 먹었다. 그런 네네. 네, 이 전체 문단이, 저는 다 너무 이 격조 높다는 이 느낌을, 전체 배경이 허기의 시대일 거예요. 허기의 시대. 그런 것 같아요. 전쟁 네, 중이고, 네.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굶주린다. 이런 게 이제 전면화된 데에서 먹는다는 걸 아마 소설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사람이 죽는 와중에 이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들어가면 더 해석을 나는 지금 7살이야. 7살이 쓸 수 있는 그 범위가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뭐 노인이야 그러면 애써서 뭐 먹기 싫은데 저것까지 먹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조건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다 결정되는 게 한계라고 보면 식탁의 한계 격조 그러면 이제 그 장면 중에서 지금은 저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서 아까 유한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는 그 무한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기계화나 이런 기술이 우리를 그렇게 생산력을 높이는 데에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근데 유한하다고 생각해 보면 얘가 뭔가 더 가치가 있는 건가? 네네. 유한하는 더 가치가 있는 건가? 온 삶을 먹다라는 말의 동의어가 유한한 삶에 대한 통찰이잖아요. 아니, 온이라며. 온은 모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왜 유한하대? 이거. 그래서 이 유한은 신즉자연의 온인데요. 308쪽. 제가 이 책이 아미시 공동체에 대한 얘기도 아주 많이 소개되어 있고, 마지막에 하느님 몸 말고는 먹을 게 없으니 있으면 찾아보라. 내가 먹은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온 삶을 먹다라는 건 하느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 근데 하느님의 피와 살로 만든 것이 나고 저 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피조물을 먹는데 그 피조물은 하느님이 애 살과 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먹음의 이제 순환이 이제 되게 웅장하고 이제 거대한 건데 나를 낳은 아버지이죠, 그 하느님이. 나를 낳으신 분의 살과 피를 먹고 내가 그 살과 피를 받은 내가 되고 나는 다시 누군가에게 먹혀가고 이게 온 삶을 먹다라는 쌤들의 많은 해석이 있는데요. 이것까지가 다 포함하는 최종적인 그 온의 범위가 신입니다, 신. 이제 제 생각에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생각 한계가 아니 있다며 신은 한계가 없고 그런데 이제 그때의 한계라는 게 조건적이다. 개체는 유한하죠. 개체는. 그러나 신은 영원하죠. 영원. 근데 이제 그 신은 제한이 없다는 의미에서 무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가솔린 무한은 양적인 무한 증식이라서 좀 다른 의미인데 신은 무한하죠. 한계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온 삶인 거죠.
신이 만들고 신이 먹고, 근데 그 신이 따로 있는 게 내가 신의 다른 표현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온이라는 게 결국은 아까 가족 얘기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를 먹는 모티프처럼 읽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내가 먹을 게 있다는 게. 그런데 내가 먹는 건 나라고. 왜냐면 우리는 신의 피와 살로 만들어 재료가 똑같다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감사하다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상대에 대한 감사함이 아니라 잘 살아내는 나에 대한 그냥 인정과 이해와 격려, 응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감사하다는 걸 우리 그 단어를 우리가 너에게 고마워 이런 말 쓰는데 그런 네가 실은 나야 요 선을 넘어가면은 그 식탁에서 나누는 그 은혜로움 자체는 자타를 가리지 않는 것이 되고 그러면 진짜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혼밥 혼술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온 삶을 먹을 수도 있죠. 격조라든가 우리가 온 삶을 먹는다. 그 안에 왜 그러냐면 물건에 대한 영. 네. 그게 또 떠올라요. 네네. 애니메이션. 우리가 겹쳐 있는 게 음식도 그렇고 축복이 내린다. 네네. 다 이 영에 대한 문화, 우리 영에 대한 감사. 농사를 지어본 사람을 안다. 신비롭다. 맞아요. 지금 풀쌤 말씀을 이게 신비지 않습니까? 네. 왜 셀 수 없냐면 음, 그것은 신비로 가득 찬 영역이어서 끊어낼 수가 어디까지는 신비롭고 어디까지는 이게 아니라 땅에서 뭐가 난다는 자체가 너무 무지막지한 알미 작동하는 그 어떤 이유가 작동하는 신의 세계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어떤 감정으로 먹게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삶은 무한하지 않잖아. 영원한 건 없잖아. 이거를 이제 영원한 건 없는데 이 지금 생각은 어려워요. 신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체적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영원하기 때문에 온 삶을 먹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부분에 기른 걸 내가 먹는데 불편한 마음 이런 게 올라올 수 있는데 웬델베르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잘 기를수록 맛있다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건강 즐거움, 그러니까 먹는 건 즐거운 거라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격조로 돌아가서 이 격조를 이루어낸 최고 상태는 뭐냐면 그 식탁이 즐거운가 안 즐거운가에 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격조론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온 삶을 먹을 때는 버리는 게 없다. 왜냐하면 이 자연의 순환을 내가 타고 있기 때문에 먹어서 다시 누군가를 먹이게 된다는데 지금 우리 문화가 이제 쓰레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수상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만들게 되지? 그러니까 그 이미지, 상품, 셀 수 없는 것에 대한 이렇게 불편, 거부 이런 게 이제 있으면 이제 어떤 삶이 쓰레기가 되는 거죠. 되게 재미있죠. 수적인 무한을 추구하게 되면 그만큼 쓰레기가 많아진다. 근데 쓰레기가 많아지는 게 이 삶에 불필요한 것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쓸데없는 게 쓰레기지 않습니까? 쓸모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아무 효용이 없고, 그냥 쓰레기는 그냥 이 삶 바깥이잖아요. 온 삶을 생각하면 전부를 살 수 있고, 온 삶 안에서 필요 없는 걸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온 삶을 먹는 게 쓰레기가 없는 삶이고, 내 삶에 버릴 것이 없다는 거를 이해해가는 삶이니까, 그러면 쓰레기를 만들며 살면서도 버릴 것이 없는 삶으로 조금씩은 움직여야 된다는 이런 방향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 살림에 대한 정의가 되게 재밌게 나오죠. 살림이 있는다, 연결한다. 그리고 원래는 남자의 영역이다. 근데 왜 그러냐면 당연히 그 농사 자체, 그러니까 대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단 일반적으로 그 영역에 남자가 가 있다. 그런 부분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이 먹는다는 거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만든다는 게 벼를 키울 때 이 벼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이 벼랑 공생하면 좋은 것들이랑 벼를 키우는 농부의 감정까지 다 들어간다고 이 부분들이 되게 재밌었는데 이제 그렇게 키워낸 것들이 이제 음식에 담겨가지고 저한테 온다. 음식을 먹는다는 게 그저 단순하게
음식은 음식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어떤 음식을 만들 때, 아니면 메뉴를 짤 때 그 메뉴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제 다 알고 있는 메뉴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음식에 대한 그 태도라던가 생각 자체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단순히 이게 음식이 어디서 왔나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들과의 이야기 자체도, 주방일 할 때 이거를 며칠 전에 먹었으니까 이제 이거는 안 되고 이제 다른 거를 먹어야지 사람들이 좀 더 재밌게 먹을 거야, 즐겁게 먹을 거야, 이런 거 생각하면 짜거든요. 내가 인용문 볼까요? 농업의 형태는 장소와 그곳의 생명과 일에 대한 농부의 감정에 답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신비의 영역이기도 하고, 뭐, 보람 깊은 감사함. 농장의 형태가 이게 그 격조 이런 것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형태는 다양한 많은 것들을 한데 어울리게 하려는 부단한 노력이다. 어울리게 하려는 이렇게 격조가 있다는 거는 또 동의어로 잘 어울리게 해놔야 된다. 잘 어울리게. 그것은 동물의 생명 주기, 번식 주기 고려, 이게 때, 전체 리듬, 작물과 갖춘 균형, 상호부적 관계, 그러니까 이게 다 격조의 동의어로 요 그냥 가져갈 수도 있는 인용문 같았고요. 그 다음에 농업 경제 가족이 모두를 어울리게 하라. 격조가 있다는 거는 그래서 그 이방인 찾아온 그 에피소드가 좋겠어요. 모두를 다 포함해라. 이방인을 포함해라. 이게 이제 모두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니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쓰면 이것도 너무 좋네요. 먹거리가 뭐지? 먹거리가 그 감자냐, 닭이냐, 아니라 후라이드냐, 식탁에 올리느냐, 어디까지를 먹거리라고 볼 건가에 이 책은 식탁 자체를 먹거리라고 정의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장이. 그래서 저는 이게 한 개의 삶의 양식, 그 다음에 서로 어울리려는 노력, 고려, 이런 단어를 더 살리면서 내가 많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더 노력할 수 있는가, 이렇게 가는 것도 어떨까. 요거 손으로 작업하는 예술가, 이게 온 삶을 먹다의 이미지랑 어떻게 함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손으로 작업을 하고 농사를 짓는 것처럼 손으로 작업을 하면은 뭔가 결과가 좀 빨리 나오는 것 같고, 예, 사실 손을 쓴다는 게 손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라던가 정신세계도 같이 쓰는 일이 될 것 같다는 거. 보통 예술가들의 삶은 그냥 앉아서 생각만 하는 삶이기보다는 뭔가 이제 뚝딱뚝딱 만들어내기도 하고 정신과 육체를 같이 쓴 조화로운 일일 것 같고, 또 이게 또 작아야 되는 이유는 작지 않으면은 오히려 혼자 하는 일이 되고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작은 일이면은 그거는 그 작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약함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채워진다. 뭐 이런, 작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술가의 삶이 되려면은 그것이 대량 생산이나 대량 소비가 아니라 작아야만 된다는 생각을, 그게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이고,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추상을 끌어들이고 자본을 끌어들이는 일이 될 거라고. 그렇게 돼서 즐거운 삶을 살려면은 좀 작은 일을 하고 작은 목표를 가지고 손을 쓰고 그래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손 쓰는 거는 직접적인 감촉을 가져가는 세계이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걸 만들고 싶지만 혀가 미각이 좋지 않으면 그 한계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정해지는 거고, 손으로 한다, 내 몸을 직접 쓴다, 이런 게 범위가 되게 그 한계치가 이렇게 빨리빨리 오기도 하고. 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대변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손으로 한다라는 거는 인간의 육체적인 것들이라서 쓰는 만큼 나오는 거지, 뭐 이렇게 좀 정직하다라는 느낌이 좀. 네네. 이 분한테 예술가는 농부예요, 농부. 예술가는 아이디어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고 연결하고 먹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도대체 이 쓰레기도 이게 어쨌든 자연이 순환을 하지만 쓰레기도 결국에는 순환하긴 하잖아요. 막 이제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그 음식물 쓰레기 다 빻아가지고 이제 개들한테 막 먹이를 주고, 이 자본주의도 어떤 거든 하나도 안 남기겠다고 뭐든 다 쓰겠다면서 온갖 쓰레기들을 다 동물한테 먹이고 그 동물들이 이제 우리가 먹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이게 한계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쓰레기 자체도 이렇게 막 한계가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아무런 생명도 이제 막 고양시키지 못하고 성장시키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쓰겠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 한계가 없다는 건 결국 이게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황폐화시키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그 원자력 시대의 철학이 한계를 모르는 철학이었잖아요. 네, 그 고쿠분 고이치로 선생님이 원자력이 나쁘다, 좋다를 말하기 전에 그게 우리한테 끊임없이 가동시키는 상상력 중에 한계가 없으면 좋겠다라는 사고가 거기 들어가 있. 태양은 무한하잖아. 어, 태양도 안 무한한데 단위가 이제 달라서 그렇지. 그런 사고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그 책에도 나오지만 인류의 모든 인간이 그런 생각, 아니, 이 책도 아니지 않습니까? 농부도 대개는 한계를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산업혁명 이후에 그 그냥 공장이라고 하는 그 기계 이미지가 준 상상력인 거지. 땅을 일구는 사람은 한계를 떠날 수는 없어. 이런 게 신석기 혁명을 둘러싼 농업에 대한 되게 그 산업적 시선이었던 거예요. 농업은 양을 욕망해 이렇게 해석하는 어떤 책, 역사책, 제레드 다이먼드 선생님이 쓰신 책도 저는 그런 냄새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부가 바로 총 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거 한계를 계속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고향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돼야 되냐면 연결이 일어나는 장소다 이렇게 정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에 있지만 내가 충분히 연결해내면 거기가 고향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추상적 사고를 하면은 뭔가 발이 땅에 달려 있지 않은 것처럼 진짜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일부가 이유가 이렇다지 않습니까? 이제 일반론 자체가 되게 추상화된 건데 마지막에 소설이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이럴 수가 있어를 가짜인데 꾸며낸 거잖아요. 근데 먹는다는 거를 그런 수준에서 보는 거죠. 이야기를 엮어내는 게 웬델베리한테는 먹는다랑 동의어인데 이게 씹고 이해하고 과정을 보고 격조 있게 뭘 차려내는 과정 전체가 이야기하다가 씹는다. 이런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왜 그냥 있는 식탁을 그대로 써도 되잖아요. 몇 대째 이런 밥을 차려 드셨을 텐데 이걸 왜 소설의 형식으로 만들어야 됐을까요? 저는 약간 회상하는 느낌이 아, 들었어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게 다 틀어져가는 세계. 과거에 있었던 일로 처리하면서 회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걸 회상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지금은 때문에 지금은 네, 없기 때문에 네. 있는 그대로 아니지만 어떤 문장으로 강세를 부여한 거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다 먹고 지나간 거를 되게 특별하게 클로즈업하는 거니까요. 그건 소설로서 말씀하신 그 씹고 먹는 그 과정 전체, 온 삶이다, 먹거리는. 그리고 나의 삶도 먹는 거에서 다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을 환대하는 방식이 먹는 거 주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아까 말했던 추상과 구체에서 그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대비. 이런 부분에서 허구라는 걸 뭐라고 정의할 건가 이런 것도 음, 조금 깨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식탁은 내 입장에서밖에 모든 경험이 요리하는 사람은 요리만 하고 밥 먹으러 숟가락 들고 온 아버지는 숟가락만 들고 오기 때문에 그 식탁을 경험하는 건 다 특정한 관점이 이렇게 갇혀 있기도 한 거죠. 근데 소설을 쓴다는 거는 이 관점 저 관점을 다 엮어가지고 개인의 관점을 이제 한 차원 높여 보니까 개인은 경험할 수 없는 수준에서 지금 이야기가 막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는 직접 경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제 허구인데 그게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포함해서 엮어내는 과정, 뭐 이렇게 이제 소설이라는 걸 다르게 정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핵심은 살림, 먹음, 있는다, 연결한다, 안다. 그 다음에 그 진지심 단어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격조. 이게 얼마나 일단 즐거운지, 그러니까 그리고 미학적으로, 그 다음에 뭐 윤리적으로. 네, 이게 책에 그것도 있었어요. 상품으로 된 먹거리가 정치 문제랑 직결된다.
내가 뭘 먹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건 내 삶에 끌어갈 자율성을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다 이런 부분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할 때 능동적이 되고 자율적이 되고 그게 정치적인 거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종사하는 업에서는 순환 경제,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결국은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하자는 방식은 그냥 산업 경제를 뒷받침하면서 겉모습만 옛날처럼 하는 그 용어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쓰레기와 거름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하는 것 같아서 온 삶과 쓰레기의 관계, 온 삶을 먹지 않으면 쓰레기를 만들면서 사는 거고 생각해보니까 이 한계를 조금 더 생각해보니까 이게 온 삶을 먹다 뿐만이 아니라 있기와 함께해서도 뭔가 이 한계라는 키워드가 조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된 게 사실 있기가 그 엄청나게 많이 변화를 하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다종이고 번식을 못하는 상황이 오면은 자기의 번식 방법 자체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엄청 또 새롭게 번식을 하면서 이렇게 엄청 다양한 삶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다 자기가 한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있기는 키도 막 몇 밀리미터 이상 자라면 안 되고 막 이런 한계들이 엄청 많은 종이다 보니까 이끼가 그렇게까지 종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